자, 여러분, 자, 로마 공화정 후반기부터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로마의 팽창 과정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서로마와 동로마 지역까지 지금 이제 지중해 전체가 로마라는 나라의 땅덩어리가 되는 과정들을 봤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회는 굉장히 불평등해졌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진 자들이 점점 더 많이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이었던 사회적 불평등이 시민들의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아피아노스라는 사람이 썼던 역사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시면 그 부유한 노빌레스나 그다음 중간계층 에퀴테스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전쟁 동안에 돈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그 정복한 땅을 큰 농장 경영을 했죠. 그걸 우리 보통 뭐라 부르냐 하면, 노예가 이제 사역을 해서 노예를 많이 잡아오니까 노예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라티푼디움 이라는 농장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로마의 시민병이면 실컷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로마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땅은 다 코끼리 부대에 의해서 뭐 밟혀져 있고, 그다음 자기도 뭐 부상당하고, 근데 옆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이 들어서고,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 고려시대의 화전민처럼 다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결국 땅을 다 빼앗기다시피 헐값에 넘기고 이제 유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 말기부터는 시민들의 생활이, 평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을 개혁하고자 했던 인물이 BC 133년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형이고요. 그 사람이 호민관, 우리가 저번에 그 초기에 우리가 평민들의 투쟁으로 얻었던 그 호민관 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민관으로 선출돼서 평민들의 이익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토지, 이제 불법적으로 귀족이 너무 많이 가진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서 그것을 다시 평민에게 돌려주자는 이제 개혁적인 정책을 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사람도 실패하죠, 이게. 왜냐하면 누가 이걸 반대하겠어요? 기득권층.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그라쿠스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그라쿠스를 거의 암살합니다. 그래서 그라쿠스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동생이었던 가이우스 그라쿠스도 123년에 BC에 10년 뒤에 자기 형의 유업을 받아서 다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두 번째도 성공하지 못하고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자살을 하죠. 그래서 이 비극적인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의 실패는 결국은 로마 공화정이 건전한 어떤 상태로 못 가고, 결국 불평등은 계속됐고 정치적 혼란도 계속되어서 결국 장군들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장군들이 여러분, 이건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제출한 농지법, 이렇게 개혁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장군들이 캐사르와 폼페이죠. 요 앞 세대의 이제 장군들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로마 정치인들을 보면 1세대 군인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군인들인데, 원래 난세에 보면 정치를 군인들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 군인 정치가 시대가 요 앞세대의 사람들이 마리우스와 술라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뭐 여러분이 책 같은 데 보면 아실 테니까. 그래서 마리우스파, 술라파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캐사르와 폼페이죠. 60년대에 와서. 그래서 이제 캐사르와 폼페이, 크라수스에서 삼두 정치를 처음에 했다가, 크라수스는 보통 우리가 로마 영화 같은 거에 보면 되게 뚱뚱한 사람이 많이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크라수스가 로마에서 제일 부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크라수스가 빨리 죽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그러면 이제 그 삼두 정치의 한 축이 무너지니까 캐사르와 폼페이 간의 경쟁이 벌어진 거죠. 캐사르 폼페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당시에 이제 캐사르는 그 우리가 갈리아 지방, 고을 지방이라고 부르는, 지금 프랑스 남부 쪽에 그 오랑캐, 이제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을 정벌하러 나가 있었고, 폼페이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폼페이와 캐사르가 처음엔 동업자였지만 결국 그들 사이에 이제 경쟁이 시작되면서, 로마에서는 폼페이는 이제 캐사르를 제거하려고 하고요. 그 음모가 캐사르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사르 부하 장수들이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먼저 당합니다
우리가 먼저 칩시다 장군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케사르가 여러분 그 유명한 루비콘강, 우리 그 루비콘 다트 던지는 그 루비콘 클럽은 그걸 알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루비콘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탈리아 반도의 이제 저 북쪽에. 그래서 그 강을 건너면 이거는 이제 원로원에서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장군이 군대를 끌고 강을 건넌다는 건 반역이죠. 우리 같으면 위화도 회군 같은 것인데 케사르가 그걸 건너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그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Across the Rubicon이라는 말은 서양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 그러니까 목숨을 내건 결정을 할 때 Across the Rubic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어쨌든 루비콘 강을 건너서 케사르가 폼페이를 칩니다. 승자는 케사르죠. 그래서 폼페이는 도망을 가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 재밌는 게 여기 지도에 보면 이제 여기서 로마에서 폼페이가 져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 남은 뭡니까? 여기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이제 우연의 뭐랄까요? 하여튼 역사의 우연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시저 케사르도 그걸 따라서 추적해서 이집트를 가죠. 폼페이를 못 죽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집트의 한 병사가 케사르에게 폼페이의 목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 셰익스피어에 의하면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이 사건과 관련된 글들을 적었는데 뭐 폼페이가 울었다고 아니 케사르가 폼페이의 목을 보고 울었다고 그러죠. 한때는 동료였기 때문에 어쨌든 연민이었는지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승자는 시저 케사르가 되고요. 여기서 케사르가 운명적으로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집트에서 누굴까요? 이집트의 여왕이죠.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이제 그 프톨레미 왕조, 그 알렉산더 그 부하 장수들 중에 한 명이었던 프톨레미가 만든 이 왕조의 마지막 왕이 이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정치적으로 야심이 굉장히 있는 인물이죠. 뭐 정말 그렇게 미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클레오파트라와 케사르는 사랑에 빠지고 케사르는 여기서 한 1년쯤 머물다가 아들도 하나 낳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로마의 집정관 직부터 종신 독재관이 되죠. 처음에 딕테이터라는 직위는 원래 일시적으로 혼란기에만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종신화시켜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잡게 돼요. 자, 그랬다가 암살당하죠. 왜 암살당했을까요? 사실 시저는 케사르는 굉장히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풀었습니다. 막 돈을 막 나눠준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한테도 케사르는 굉장히 존경받고 좋아하는 정치인이었는데 왜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44년이죠. 그래서 44년에 BC 44년에 집단적으로 원로원에 출근하는 시저를 26명인가요? 다 둘러싸서 원로원에서 이 반 시저 세력이 게사르 세력이 단도를 품고 들어가서 시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6군데나 찔려갖고 이제 처참하게 죽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죽였을까요? 시저를? 이게 이제 로마의 전통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그 로마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로마 사람들은 왕정을 굉장히 싫어해서 공화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왜냐하면 그 위에 있던 에트루리아인들의 왕조가 자기들 너무 많이 괴롭게 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존재는 몹시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 제도의 어떤 전통은 우리는 파브릭을 한다. 왕을 두지 않겠다. 이거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전통주의자들이 있는데 로마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저의 권력이 점점 커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시저가 결국 황제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고 이 전통적인 역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공화정을 지키려는 공화주의자들이 시저를 죽인 겁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시저의 양아들쯤 되는 실제 양아들은 아니고요. 브루투스라는 인물도 있었다. 브루투스가 시저 되게 좋아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브루투스도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저가 44년에 암살됩니다. 브루투스 너도냐? 그렇게도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제 칼을 맞으면서. 자, 이게 이제 암살이 끝나고 나서 공화파들은 이거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시저를 죽인 이유를. 그래서 이제 공화파가 그 다음날 시저를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죽였다. 우리는 로마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연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반박하는 연설을 누가 했냐 하면 시저의 오른팔 장군이 했습니다. 이름이 모릅니까? 안토니우스, 앤서니 영어로.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그 시저의 피 묻은 그 뭐 망토를 들고 올라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저 잔혹하게 시저가 죽었다. 당신들한테 이렇게 잘해준 시저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놈들을 가만히 둘 수 있느냐. 이러니까 이제 로마 민중들이 와 하면서 이제 저 브루투스 저 공화파를 죽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권력이 안토니우스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공화파든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은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안토니우스가 가장 권력에 가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또 부하장수였던 그 시저의 부하장수였던 레피투스 이 두 사람과 한 명은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먼 친척이었는데 어쨌든 양아들이 돼서 시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여러분 옥타비아누스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레피투스, 지금 선생님 금방 설명했던 안토니우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이게 이제 44 잠깐만요. 자, 이게 44년 지중해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지중해가 이집트 하나 빼고는 다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그야말로 호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두 사람. 레피투스는 좀 있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은퇴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래도 옥타비아누스보다도 그 시기에 정치 권력에 가장 가까이 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안토니우스죠. 아까 그 연설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잘했다면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여기서 뭐 실수라면 실수고요. 뭐랍니까?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나중에 이제 경쟁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안토니우스는 그 이집트에 가서 삽니다. 아예 결혼까지 해가지고 뭐 이게 전쟁에서 만일에 영토를 따면 이거를 뭐 로마에 바쳐야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에게 바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로마에서는 점점 인기가 떨어질 것이고, 로마에 지금 있었던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어린 친구였지만 청년이었지만 로마 원로원의 환심을 차근차근 쌓아서 정치적인 역량을 기릅니다. 그리고 레피투스를 은퇴시킨 다음에 자기가 이제 로마 쪽에서의 1인자가 되죠. 그래서 결국 BC 31년에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옥타비아누스와 그리스 앞바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승자를 가리는 게 그게 BC 31년입니다. 그 전투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악티움 해전이라는 겁니다.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승리하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헬레니즘 국가였던 이집트도 로마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로? 옥타비아누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게 BC 31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BC 31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로마 공화정이 제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는 공화정이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 시기 이걸 계기로. 자, 누가 권력을 잡았다?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 밑에 요거 좀 정리를 하십시오. 자, 옥타비아누스는 사실 굉장히 현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가장 스마트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옥타비아누스는 자기를 황제로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권력을 장악했는데 왜? 자기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아닙니까? 로마인들의 정서가 왕을 싫어하는 걸 아니까. 자, 그런데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원로원이 황제로 부르지 못하게 하니까 그럼 뭐라 부르려고 그랬냐면 프린캡스, 제1시민이다 이런 아름다운 용어를 썼던 거죠. 황제란 말이 너무 거부감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황제와 똑같았어요. 모든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원로원이 한 4년 뒤에 BC 27년에 미안해서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어떤 호칭을 하나 헌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는 가장 존귀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왕이나 다름없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추대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27년쯤 되면 거의 뭐 이거는 귀족도 아무도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역사가들은 이게 제정의 시작이다, 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 제정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유능한 황제였는데 AD 14년까지 다스렸습니다. 27년부터 공식적으로 27년으로 보든 아니면 31년으로 보든 어쨌든 그때부터 AD 14년까지니까 한 40년 넘게 한 거죠. 그렇게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 40년 넘은 통치 동안 영토를 굉장히 확대하고 내정을 튼튼하게 하고 사회를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황제였는데 후계자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우리가 로마가 한 번도 어떤 왕정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왕을 어떤 식으로 세습하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없어서 초기에 왕정이 굉장히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은 사위였죠. 옥타비아누스의 3대 친척들 중에서 원로원이 추대해가지고 이제 그 황제를 삼았는데 티베리스 이후에 굉장히 이상한 황제가 한 명 나옵니다. 정신병자 황제. 예. 인세인한 사람 있죠. 칼리굴라. 예. 이 칼리굴라는 보다 못해서 심지어 콘술 자리를 자기 말에게 주고 홀스에게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보다 못해서 경비병이 죽이죠. 옆에 있던 자기 부하가. 그리고 네 번째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 꽤 현명한 황제였지만 결국 그 네로 그 여자복이 없어갖고 그 왕비가 독살하려고 하다가 첫 번째 왕비는 죽고요. 남편을 죽이려고 하다가 두 번째 왕비로 얻은 사람이 네로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소아그리피나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때 데리고 온 아이가 누구다? 네로죠. 그래서 네로가 이제 그 다음 황제가 되면서 로마는 아시다시피 굉장한 혼란기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폭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러분 오른쪽에 노트 있죠. 여기 주요 학습 내용 정리 로마 정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곡선을 이용해서 로마 정치사를 정리해 봅시다 했죠. 선생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공화정까지 우리가 했고요. 시기별로 쭉 보면. 그래서 지금 악티움 해전을 거쳐서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칭호까지 쌤이 얘기를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예수가 탄생을 하겠죠. 그리고 한 70년까지는 AD 70년 시기까지는 굉장한 이제 뭡니까 좀 그 초기의 왕정 선생님 이제 지금 얘기 70 좀 적을까요? 요 정도까지는 굉장히 혼란기였다. 지금 네로도 나오고 뭐 또 누구죠? 칼리굴라도 나오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이후의 상태는 좀 흔들거렸다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70년부터 이제 96년까지는 또다시 군인들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잠깐 또 제정의 황제가 됐다가 로마가 가장 잘 나가던 시기는 96년부터 180년 사이에 쌤이 저 가장 절정기에 올려놨는데 요건 왜 그러냐 하면은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나와요. 현재가 5명. 우리 같으면 세종. 오,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리아누스, 네르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사람들 쫙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가장 잘 나가던 때가 180년까지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제정 시기가 180년 이후에 마지막 5현제의 마지막 왕이 그 철인 왕이죠. 철인이라는 게 철학자 황제가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우리 명상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던 스토아파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현자였지만 아들에게 이제 왕위가 넘어가면서 이제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여러분 180년 이후로부터 몹시 흔들거려서 3세기 중반이 되면 극도의 혼란이 오는데요. 한 230년대부터 280년대까지 한 50년 동안은 황제 숫자가 26명이 갈립니다. 여러분 평균 임기가 2년도 안 돼요. 황제가. 이거는 독살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으로 계속 황제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극심한 정치적 혼란. 이 속에서 속주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고요. 또 경제도 황폐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마지막 로마의 이제 개혁 황제가 2명 정도 나오는데 그 선생님 밑에 280년대에 나왔던 디오클레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군인 황제지만 이 사람은 행정구역을 로마를 2개로 나눠서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의 황제 2명, 서로마의 황제 2명, 황제, 부황제 이런 식으로 4인 황제 체제로 행정구역을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대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공인하죠. 아직 국교화한 건 아니고요.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랬다가 이제 여러분 395년까지 쭉 이게 로마가 정치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로마를 아예 자식들에게 분할 상속을 해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두 동각이 나고, 그리고 AD 476년에 서로마가 게르만의 용병 대장이었던 오독 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 황제가 폐위되던 이 순간이 서로마의 몰락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로마 제국의 몰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부분은 쌤이 되게 빨리 했는데요. 요거 다시 기독교 하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로마의 상황은 여러분이 세계사 책 교재 보시면서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